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리뷰입니다. 2021 입시와 성공재수, 이번 시간에는 두 번째 시간으로 2021학년도 대학 입시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은 이제 지난 시간에 한번 2022학년도의 입시에 대해서 분석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현재 고등학교 3학년으로 올해 2021학년도 입시를 준비하시거나 아니면 내가 올해 재수를 결심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2021학년도의 수능시험을 보시게 될 텐데, 내가 만약에 이제 올해 2021학년도 수능시험을 보게 된다면 내가 무엇을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열심히 공부해서 무조건 좋은 대학 가야지, 무조건 열심히 공부하자, 이게 아니라 어떻게 열심히 공부할 것인가, 또 2021학년도 입시는 어떤 것들이 특징인가, 앞으로 어떤 공부 전략을 세워야 하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생각하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이 2020학년도 입시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드렸고, 올해 이제 2021학년도 대학 입시의 변화와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학년도는 2020학년도와 커다란 차이는 사실 별로 없어요. 그렇죠? 인원의 변동도 차이가 없고, 그래서 뭐 입시의 변화라든가 전형 요소의 차이가 별로 없기 때문에 사실상 2020학년도의 입시와 커다란 특징이 없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입시는 되게 부당하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고, 또 복잡하다고도 할 수 있고, 또 노력한 만큼의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항상 아이들에게 얘기할 때는 공부만큼 정직한 게 없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면 너가 노력한 만큼의 결과를 반드시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입시는 좀 다르죠. 왜냐하면 내가 이만큼을 공부했다 해서 반드시 이만큼의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본인들이 생각할 때는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원하지 않은 결과를 얻었었을 때 본인 스스로가 입시가 좀 더 이렇게 공평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입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열심히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효율적으로 결과를 낼 수 있는 공부를 하느냐,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2021학년도 입시에서 일단 제일 먼저 살펴볼 것은 전형별 모집 인원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수시와 정시 합계 인원을 보면 대학에서 선발하는 인원의 차이는 별로 크진 않아요. 19학년도, 21학년도 보면 34만 8천 명, 34만 7천, 34만 7천 명이니까 대학에서 학생을 선발하는 비율은 인원은 큰 차이가 없죠. 단지 약간의 차이라면 2019학년도에는 수시에서 선발하는 비율이 76.2%였는데 2020학년도가 수시 선발 인원이 가장 높은 한 해죠. 77.3%.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는 해가 77%예요. 우리가 일각에서 이제 정시 선발 비율을 늘리자라고 해서 현재 중학교 3학년부터 적용을 시켜 나가기로 했지만, 당장 2021학년도에서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긴 어렵고, 2022학년도 가면서부터는 정시의 비율들이 조금 더 큰 폭에서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2021학년도는 수시에서 선발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었던 2020년도를 지나면서 다소 수시의 비중이 줄고 정시의 인원이 늘기는 하지만 그게 큰 폭에서 느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드드러지게 많은 차이가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 전형별 모집 인원의 차이를 보면 우리가 2021학년도, 2020학년도에서 여전히 가장 많은 전형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학생부 교과 전형이에요.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42.3%, 전년도에는 42.4%였는데 올해는 42.3%를 0.1% 줄었다 하더라도 학생부 교과의 선발 비율이 가장 높고요. 두 번째는 학생부 종합 전형인데 전년도에는 24.4에서 올해는 24.8%, 0.4% 인원이 늘었어요. 논술 전형은 전년도에는 3.5%에서 3.2%로 0.3% 감소가 되어졌고, 수능은 수능 위주의 정시는 전년도에 19.9%에서 20.5%로 0.5% 상승이 되어졌습니다. 전반적으로 입시에서는 학생부 교과 비중이 가장 크긴 한데, 사실 이제 상위대학 같은 경우는 서울의 주요 대학들은 학생부 종합 전형의 선발 비율이 상당히 높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을 가려고 한다, 또는 의대나 치대를 가려고 한다, 그럴 때는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우리가 응시를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은 24.8%라 하더라도 서울이나 수도권, 의치대로 가게 되어지면 그 비중이 더 증가하게 될 거고, 논술 전형은 이제 폐지가 되어지는 거로 가닥이 잡혀 있긴 하지만
비율은 3.2%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논술을 실시하는 대학들이 대부분 다 서울이나 수도권 중심의 대학들이기 때문에 이 비율이 적은 비율은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만약에 재수생이다 그러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수시에서 노릴 수 있는 전형이 논술 전형. 그렇지 않으면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지원하시게 될 거고요. 내가 만약에 재학생인데 내신 성적이 우수하다라고 하면 학생부 교과나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원서를 지원하시게 되겠죠. 자, 요즘에는 대학들이 지원 자격에 대한 규제를 많이 해제를 시켰어요. 졸업연도에 대한 제한을. 하지만 꼭 아셔야 되는 부분들은 뭐냐면 모든 학력에 대한 인정 기준은 1년 반에서 2년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졸업연도의 제한이 있다, 없다 하더라도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3수 이상이시다라고 한다면 학생부를 기반으로 한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교과전형으로 원서를 지원하시는 건 사실상 붙기가 어려워요. 가끔 전화 오시는 분들 중에서 내가 지금 나이가 30살인데 나 고등학교 때 내신 성적이 뭐 1.2 정도 됐는데 지금 직장 다니다가 이제 좀 공부를 다시 하려고 하는데 내신 성적으로 해서 의대를 갈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졸업연도가 올해가 되어지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 되어지면 고등학교 때 학력을 인정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학생부 종합이나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해서 대학을 가는 것은 사실 어렵고 졸업연도가 오래되신 분들은 간단하죠. 본인이 현재 본인이 가지고 있는 학력을 인정받으면 돼요. 수능시험을 보시거나 아니면 또는 논술시험을 보는데 논술도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학교들이 수능 최저가 있기 때문에 수능시험을 보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 재수생들 같은 경우는 졸업연도가 얼마 되지 않은 재수생들은 대부분 지원하시는 게 논술이나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지원하시게 될 거고 또 고등학교 3학년 중에서 내신 성적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은 논술 전형을 내신이나 비교과의 우수성이 인정이 되시는 분들은 교과나 종합전형으로 원서 지원을 하시게 되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특징이 논술이나 학생부 위주의 교과 전형은 소폭으로 하락을 했고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과 정시는 소폭으로 상승했다. 하지만 전년도와 커다란 차이는 없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대학 정원과 학생 수.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는 봤었던 걸 뭐냐면 대학에서 학생을 선발하는 거 수시에서 정시에서 선발하는 비율 전형 간의 선발 비율 차이를 보니까 큰 차이는 없구나. 단지 차이는 학생부 교과나 교과 전형이 좀 줄고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이나 아니면 정시 전형은 좀 늘었구나. 이런 게 특징이라면 가장 커다란 차이는 사실은 인원 변동의 차이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어요. 전년도 2020학년도에도 그 전년도에 비해서 수험생이 한 4만 5천 명 정도 줄면서 전체적으로 경쟁률이 0.5% 정도 경쟁률이 하락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입시에 직접적 많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 대학 정원과 학생 수 이 부분에 관심을 갖게 될 것 같아요. 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보면 4년제 대학의 정원은 자, 처음에 2018년도에는 35만 2천 명, 34만 8천, 34만 7천, 34만 7천 명이니까 사실상 재학 정원의 변화는 큰 폭이 없어요. 사실 이제 학생 수가 많이 줄기 때문에 대학들도 정원을 감축해야 하지만 또 이런 감축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 어려운 점이 되게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4년제 대학의 정원은 크게 안 바뀌었지만 가장 큰 변화는 결국은 학생 수의 변화라고 할 수 있어요. 2018년도에는 57만 5천 명, 2019년도에 좀 많았죠. 59만 1천 명까지 갔다가 2020학년도에 52만 5천 명, 그리고 우리가 시험을 보게 되는 2021학년도에는 46만 1천 명으로 인원이 급격하게 줄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학생 수라고 하는 건 재학생 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재수생의 숫자가 결함된 것도 아니고 수능 응시생을 얘기하는 게 그냥 현재 고등학교 3학년 되는 예비 고2 학생들, 예비 고3 학생들을 봤었을 때 숫자가 이 정도 되어진다고 볼 수 있고 여러분들이 주목할 점들은 2020학년도에서 2020학년도로 넘어가는 이 시점에서 인원 감축이 크게 이루어진다. 여기서도 약 7만 명 정도 감축이 이루어진 거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도 또한 커다란 폭으로 인원 감축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년제 대학 정원과 학생 수를 그냥 단순 경쟁률로 보면 우리가 2018년도에 경쟁률이 1.63, 2019년도에 1.69대 1의 경쟁률이었다면 2021학년도에는 1.33대 1로 경쟁률로 약 0.3 정도, 0.4 정도의 경쟁률이 하락하기 때문에 인원 변동이 결국 입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거는 19년도에 수능 응시생의 숫자의 감소예요. 자, 우리가 올해 2020학년도에 실제 수능에 응시한 학생들의 숫자가 48만 4,737명인데 이 안에는 재수생들까지 포함이 되어진 수능에 원서 접수를 한 사람이 아니라 원서 접수했으나 실제 수능에 결시한 인원을 뺀 순수하게 수능에 시험을 본 학생의 숫자가 48만 4천 명이었는데 그 전년도에는 53만 명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한 4만 5천 명 정도 인원이 감소했죠. 그래서 올해 전체적인 경쟁력 하락을 이끌었고 재수생의 숫자는 급격하게 늘고 있어요. 22.2%, 23%, 24%였다가 올해 2020년도에 28.3%가 됐는데 저렇게 급격하게 인원이 는 거는 재수생의 숫자가 는 것이 아니라 결국 전체적으로 수능 응시생의 숫자가 줄다 보니까 인원은 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수생의 비율이 28% 정도의 재생 비율을 가져가기 때문에 아마 2021학년도로 가게 되어지면 재수생의 숫자가 30%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수생의 숫자가 는다는 것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불리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수능을 한 번 보는 학생하고 수능을 두 번 보는 학생하고 누가 더 단순하게 봤었을 때 유리하냐고 생각해보면 당연히 두 번 본 사람이 더 유리할 수밖에 없겠죠. 100m 달리기를 했었을 때 내가 한 번 딱 뛰는 거야. 그럼 내가 뛰었을 때 만약에 12초가 나온다. 그럼 내가 다시 한 번 뛰면 내가 뛸 때 자세도 교정하고 어디에서 속도를 내야 될지 계획을 다시 한번 따고 난 다음에 뛰면 속도가 줄어드는 경험들이 더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물론 한 번 더 뛰면 그땐 지치기 때문에 속도가 안 납니다. 삼수는 효과가 없을 수도 있지만 재수는 일부 효과가 있죠. 왜냐하면 내가 고등학교 때 공부했었던 부분들 중에서 미흡했었던 부분, 공부가 완성이 안 됐었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마무리 짓고 시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재수의 효과가 발생이 되어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 재수생의 숫자가 는다는 것은 본인들의 경쟁자가 는다는 거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2020학년도는 이렇기 때문에 2020학년도에는 재수생의 비율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인원이 느는 것이 아니라. 자, 그래서 이런 대학 정원과 학생 수의 감소라고 하는 부분들은 올해 입시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쳤지만 내년에 입시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이 얘기고, 그 다음에 이렇게 경쟁률이 떨어진다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지원자들의 점수 보포가 커진다는 거예요. 편차가 커진다는 것은 결국 합격생들 사이에서 점수 편차가 커진다는 거고, 그 얘기는 결국은 입시 기관에서 예측하는 점수보다 실제 합격생의 점수 차이가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결국은 그러다 보면은 결국 정시 같은 데는 변수가 많이 발생될 수 있고 기회가 발생될 수 있고, 그게 바로 추가 합격의 가능성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점들이 하나의 기회라고 보실 수 있어요. 혹시라도 내가 올해 수능시험을 봤는데 2021학년도에 수능시험을 좀 못 봤다 라고 생각하면 제가 했었던 말을 좀 기억하시면 돼요. 인원이 감소되고 경쟁률이 하락하게 되어지면 그 안에서 기회가 발생이 되어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혹시라도 내가 수능시험을 잘 보든 못 보든 정시의 원서를 쓰시게 되어질 때는 경쟁률 하락에 대한 부분을 꼭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그래서 실제 경쟁률 하락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더 보여드리면, 자, 지금 보시면 서울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세종대까지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의 경쟁률을 2019년도, 2020년도를 비교해봤어요. 비교해봤더니 2019년도의 경쟁률이 서울대는 3.58대 1이었었는데 올해 3.49, 연세대는 5.01이었었는데 4.59. 다소 대학들마다 차이가 있지만 거의 모든 대학들이 경쟁률이 하락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하락한 비율이 0.49% 정도 하락했으니까 거의 대부분의 학교들이 0.5%의 경쟁률 하락을 보여줬다고 할 수 있고, 일부 경쟁률이 상승한 구간이 있는데 그건 이제 시립대 나군 같은 경우는 이제 일부 학과, 자유전공이나 도시행정학과 같은 일부 학과가 나군에서 선발을 하는데 대부분 이제 가군 쪽에서 시립대나 외대나 아니면은 경희대를 지원한 학생들이 나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폭이 시립대 몇 개 학과 57명, 53명 정도를 보면 여기에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좀 몰리면서 경쟁률이 상승한 거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좀 특이한 경우로 볼 수 있고요.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일반적으로 경쟁률이 대부분 다 하락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경쟁률이 좀 더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은 서강대학교 가군에서 1.24%, 그 다음에 경희대학교 국제, 그 다음에
1.72%, 한국외대 가군의 1.25%, 그 다음에 세종대학교가 1.41% 경쟁률이 하락했는데 경쟁률 하락한 이 대학들은 그 전년도의 경쟁률이 대부분 높았어요. 그러니까 경쟁률의 조정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반 대학은 이렇고 그럼 의대 같은 경우는 어떠나 이렇게 보면 여기 나와 있는 거 보면 이제 의대에서 가군과 나군을 정리했는데 의대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모든 구간에서 경쟁률이 다 하락했고 의대의 경쟁률 하락은 0.67%인데 물론 이게 의대의 전체를 말하는 건 아니죠. 가군과 나군, 다군 전체를 다 취업한 건 아니고 가군과 나군에서 주요 대학만을 우리가 정리해서 봤었을 때 경쟁률 하락이 이루어진다. 다시 말하면 뭐냐면 모집 인원 수가 전년도처럼 한 4만 5천 명 정도 감소하게 되어지면 특정 대학에서 경쟁률이 빠지고 특정 대학에서 몰리는 이런 현상이 발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학 입시 전반적으로 모든 대학의 경쟁률이 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다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 점을 우리가 한번 봤고 그러니까 이해하실 점은 뭐냐면 2020학년도의 입시에서 0.5% 또는 0.67%의 경쟁률이 하락했는데 2021학년도에 마찬가지로 똑같은 비율로 경쟁률이 하락하게 되어진다면 올해보다 2021학년도의 경쟁률 하락이 입시에 미치게 될 영향력이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이제 정시만 그런 게 아니라 수시로 경쟁률 하락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생각했었던 대학 입시의 가이드라인이 바뀔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고 보여집니다. 자, 수시에서 2월된 인원의 변화는 어떤지 봅시다. 자, 수시의 2월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건 이거죠. 내가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고 나는 학생부 교과나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원서를 쓰는 학생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대학에서 수시의 원서를 지원한 학생들을 다 선발하기를 바라죠. 그렇죠? 왜냐하면 정시로 넘기지 말아야 되니까. 그래야 내가 예비번호를 받았을 때 합격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정시의 원서를 쓰시는 재수생들 입장이거나 아니면 고등학교 학생들 중에서 정시의 원서를 쓰시는 학생 입장에서는 수시의 2월 비율이 좀 많았으면 좋겠죠. 왜냐하면 정시 선발 비율이 30%밖에 안 되니까 2월이 많이 되어지면 정시 비율이 커지는 거죠. 예전에는 대학들이 수시에서 이만큼 뽑을 것처럼 얘기했다가 실제 수시에서 이만큼 뽑고 그 인원을 다 정시로 넘겼죠. 결국 이제 2번 장사를 한다고 해서 대학들이 비난을 많이 받게 되어졌고 점차적으로 이제 학생부 종합이든 교과든 수시에서 대학에서 뽑겠다고 하는 모집 인원들을 대부분 선발하는 그런 추세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도 정시의 선발 비율이 예정했었던 인원들보다 수시 2월 인원이 많이 늘면서 크게 늘어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여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 2019년도에 의대에서는 1086명이 최초 인원이었는데 수시 2월 인원이 211명이었어요. 그래서 1297명이 되어졌고 근데 2020년도에는 원래는 2021년도에 211명의 2월 인원이 올해는 162명으로 줄었어요. 그래서 49명이 줄었고 치대는 전년도에 90명이었는데 31명만을 이월했기 때문에 60명의 인원이 줄었어요. 59명이. 그러니까 큰 폭에서 2월 인원이 감소되는데 수시 2월 인원의 감소는 사실 예견되어졌던 거죠. 왜냐하면 수시 2월 인원의 가장 큰 폭이 있었던 전년도에 원광대나 기타 등등의 한의대 등이 수능 최장력 기준을 완화하거나 조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큰 폭에서 수시 2월이 발생하다 보니까 수시에서 가장 중요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가이드라인을 좀 낮추고 조정함으로 인해서 학생들을 수시에서 가급 전형을 선발하겠다는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올해 정시에서 수시에서 2월이 되어지는 인원들이 감소할 거라고 예상이 되어졌었거든요. 하지만 좀 더 큰 폭으로 감소가 되어졌기 때문에 정시에서 의대를 지원하려고 한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조금 당황을 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211명이 162명, 그 다음에 90명이 31명 정도로 대폭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그렇겠죠. 이거는 이제 수시 2월 인원이 감소되어진 건 의대나 치대나 한의대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서울의 주요 대부분의 대학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서울대를 예를 들면 전년도에는 219명, 2020년도에 175명, 그래서 42명이 줄었고 연세대는 267명에서 242명으로 25명 정도가 줄었어요. 고려대는 237명에서 216명 정도로 해서 23명이 줄었죠. 물론 여전히 연세대 같은 경우도 최초 모집 인원
1136명 중에 246명 정도의 수시 이원이 등록돼서 최종 인원이 1378명이라면 여전히 수시 이원 인원이 높은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수시에서 이월되어지는 인원의 숫자가 감소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감소의 추세는 계속되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다 라고 하시면 수시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실 필요가 있겠죠. 왜냐하면 수시에서 정시로 넘어가는 이원 인원이 줄고 가급적이면 수시에서 학생들을 선발하는 구조가 되어진다면 내가 지원하는 대학과 학과를 적절하게 전공 적합성에 맞춰서 지원하시게 되어지고 자기소개서라든가 서류 준비 충실하게 해서 내가 최대한 합격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게 되어지면 이런 불안정한 정시로 넘어가시는 것보다는 수시에서 합격을 유도하시는 게 제일 좋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시 이원 인원의 감소는 현재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중에서 학생부 교과나 종합전형으로 원서를 쓰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유리하게 보이실 수 있고, 대신 우리가 정시를 기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다소 불리한 상황이라고 이해가 되어집니다. 자, 다섯 번째는 수능 출제 범위의 변화. 물론 수능 출제에 대한 범위도 전년도와는 크다는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자, 과목적으로 봤을 때 국어나 영어나 아니면 과학이나 사회 같은 경우는 전년도와 유사한, 현행과 동일한 출제 범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새롭게 달라지는 부분들은 사실 없고, 국어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는 화법과 작문, 문학, 독서와 문법 중심으로 해서 출제가 되어졌는데, 올해는 단지 이제 언어와 매체 중에서 언어가 약간 추가가 되어지지만 사실상 큰 변화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학에서는 수리 가형에서는 확률과 통계 미적분이 되어지는데, 올해부터는 기하 벡터 부분이 진로 선택 과목으로 이동하게 되어지면서 빠지게 되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이 진로 기하 벡터 과목은 우리가 과목적으로 30문항 중에서 보통 9에서 10문제 정도, 그리고 그 중에서 난이도가 있는 문제가 1문제 정도 포함이 되어지는데, 아무래도 이런 문제들이 있었을 때 상위권 학생들이 볼 때는 변별력이 확보가 되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중하위권의 학생들 입장에서는 학습의 범위와 그 다음에 부담이 줄기 때문에 중하위권의 학생들이 볼 때는 조금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일단은 수학에서는 커다란 차이가 있어요. 자, 수리 나형에서는 수학 1, 수학 2 확률과 통계에서 올해는 수학 1에 지수와 함수, 로그 함수, 삼각 함수 등이 추가가 되어지는데,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는 대략적으로 내용이 무난한 편이지만 삼각 함수는 범위가 많아서 좀 부담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저희 수학 선생님 말씀이 좀 지랄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수리 나형을 보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학습 부담이 조금 증가한 거고, 수리 가형을 보는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학습 부담이 준 거죠. 근데 이렇게 어떤 출제 범위가 늘었다, 출제 범위가 줄었다라고 하는 게 단지 늘었으니까 불리하고 빠졌으니까 유리하다라고만 판단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입시의 불안정성이 생겼기 때문에 사실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출제가 되어질지에 대한 예상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수학은 올해 커다란 변수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2019학년도에 우리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과목은 아시는 것처럼 국어 과목이 가장 표점이 높았죠. 그렇죠? 국어고. 그리고 2020학년도에 가장 어려웠었던 것은 수리 나형. 그리고 항상 2019년도든 20학년도도 항상 입시에서 가장 어려웠었던 게 결국은 사회탐구 2개 과목, 과학탐구 2개 과목. 이게 제일 중요한 과목이었는데, 2021학년도에서 특히 신경 쓰셔야 되는 것들은 수리 가나 수리 나형에 대한 수학 과목에 대한 부담, 이게 클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입시를 지금서부터 공부해서 11월 달까지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공부를 꾸준하게 해서 성적이 오르는 게 아니라, 성적이라는 게 내가 만약에 지금 3등급을 맞는데 3등급으로 꾸준하게 열심히 해서 수능에서 1등급을 맞으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공부는 결국 뭐가 있냐면, 첫 번째는 부족한 공부를 쌓아 올리는 과정이 하나가 있어요. 공부를 하는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공부를 마무리 짓는 실전 과정이 있는 거거든요. 80점을 맞던 학생이 100점을 맞으면 그 100점을 수능에서 맞기 위해서는 100점을 한 번 맞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100점을 맞아야 100점이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이번에 수능에서 만약에 예기치 않은 성적을 맞았다면 그 원인은 바로 어디에 있냐면 결국은 마무리 과정, 파이널 과정이 안 된 거죠. 공부를 하긴 했지만 100% 소화하지 못했고 100% 자기의 실력으로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그 원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얘기하지만 수능을 조기 완성해야 된다.
조기 완성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적어도 내가 6월이나 7월 달까지 공부를 완성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내 공부를 6월이나 7월 달까지 완성해야지. 그럼 지금부터 6월이나 7월 달까지 딱 기어보니까 몇 개월 정도 남았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 몇 개월 동안 어떻게 공부할지를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아셨죠? 특히 그런데 내가 과목적으로 불균형한 상태다 라고 한다면 문제가 커지죠. 내가 이번에 수능 시험을 봤더니 국어는 3등급을 맞았는데 수학을 1등급을 맞았어. 아니면 수학은 1등급을 맞았는데 국어가 3등급을 맞았어. 이렇게 불균형이 발생이 되어지는 거. 또는 국어 수학은 다 잘했는데 영어가 3등급을 맞았어. 이런 경우들은 취약 과목에 대해서 집중적인 케어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근데 일반적인 이제 재수종합반은 국어, 수학, 영어, 탐구를 균일하게 수업을 배정을 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불균형이 발생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 과목들을 케어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죠. 또한 마찬가지로 내가 만약에 성적이 3등급, 4등급이거나 이런 성적이 낮은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일반 재수종합반의 느린 진도의 집단식 수업을 진행을 하다 보면 흔히 말해서 9월이나 10월이 돼도 수능 성적이 안 올라요. 그냥 계속 그 상태에 있는 거예요. 공부를 다지다가 끝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지금 1월, 2월, 3월에 바로 재수를 시작하면 지금부터 또 공부를 쫙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고등학교 과정에서 공부를 충실하게 다 해놓은 학생들은 3월 달부터 2월 달부터 바로 파이널 과정으로 들어가는 거죠. 하지만 학업이 부진한 학생들은 고등학교 때 공부했었던 부분 중에 부족한 부분들을 다 보완해야 되거든요. 재수하면서 부족했던 부분을. 그러면 그 기초를 닦다 보면 결국 6월, 7월이 돼요. 6월, 7월이 돼서 좀 공부하다 보면 성적이 오를만 하면 9월이 돼요. 그리고 수능 보면 또 떨어져요. 이런 일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지금서부터 11월 달까지 열심히 할 거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의 목표가 무엇이고 그리고 내가 6월이나 7월 달까지 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공부를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을 잡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이 점을 꼭 말씀을 드려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재수를 실패하는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실패하는 이유들이 물론 첫 번째는 학생의 책임이죠. 본인이 열심히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예전에 부모님 세대에 비하면 요즘에는 사실 공부하기가 되게 좋은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하지만 그 다음에 재수에 실패하는 이유를 꼽는다면 그 첫 번째는 뭐냐면 학습 전략의 부재예요. 그러니까 모든 학생들이 뭐냐면 수능 시험 보고 성적 안 나왔고 아니면 수능 성적에서 성적이 나왔지만 나는 꿈이 커. 그럼 재수학원 가는 거예요. 그냥 재수하러.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재수가 긴 거 같아도 되게 짧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3월에 재수를 시작을 한다. 그래서 만약에 11월 달까지 공부하게 되어진다. 그럼 개월수가 몇 개월? 8개월 정도 남았다고 하면 그거를 세 등분을 남아서 3개월, 3개월, 3개월로 나눠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마지막 3개월은 어떤 과정? 실전 파이널 과정이기 때문에 떼어놔야 돼요. 그럼 마지막 앞에 있는 3개월이나 6개월 정도의 기간은 어떤 기간입니까? 공부의 기초를 다지면서 성적을 빨리 끌어올려야 되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그 과정이 잘 진행이 되지 못하면 6월이나 9월 달에 이제 재수학원에서 애들이 시험을 보고 시험 성적이 안 나오면 학원에서 항상 이렇게 얘기해줘. 처음에는 지금서부터 학원을 듣고 열심히 하면 너는 반드시 성적이 오를 거야 라고 얘기하고 6월이나 9월 돼서 성적이 안 나오면 하는 얘기가 끝까지 네가 네 자리를 지키는 자가 반드시 성적이 오른다. 수능 마지막까지 이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성적이 오른다. 이런 믿음을 주는데 물론 그게 나쁜 건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자꾸 이 학원 저 학원을 옮겨다니면서 공부를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일반적인 성공하는 재수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게 나쁜 건 아닌데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공부를 자꾸 뒤로 넘긴다는 거죠. 공부를 완성할 수 있는 시기를 6월까지 공부가 완성이 되어야 되는데 안 됐었을 때 9월까지 하면 될 거야. 9월에 안 되면 수능에 될 거야. 결국 이런 공부는 영영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재수하면서 먼저 꼭 하셔야 되는 것은 내가 적어도 6월 달까지 내 공부를 완성한다. 내가 만약에 봤더니 수학 과목이 다른 과목에 대해서 불균형이 발생이 되어진다면 그 과목을 반드시 6월 달까지 완성을 하겠다. 아니면 내가 국어나 수학의 두 개의 과목이 다른 과목에 성적이 나면 그 두 개 과목을 어떻게 잡겠다. 먼저 균형을 맞추고 성적을 극대화시키고 난 다음에 파이널 과정으로 들어가기 전까지를 준비해 놔야 돼요. 아시죠? 이러한 것들이 이제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가 재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거죠.
취약 과목의 해소와 성적 향상, 이게 첫 번째예요. 반드시 취약 과목을 해소하고 성적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셔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6월까지의 목표를 95% 수능을 조기 완성 반드시 해야 된다 이거고요. 그 다음에 철저한 학습 관리와 입시 컨설팅을 통해서 결국 성공하는 재수가 되어지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2020학년도 입시에 대해 전반적인 설명을 드렸고, 이번 시간에는 2021학년도 대학 입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전년도와 커다란 변화가 없지만 가장 큰 차이는 결국은 인원 감소죠. 그렇죠? 그래서 학생 수가 감소하게 되어지면서 전년도의 경쟁률이 0.5% 또는 0.69% 감소가 되어졌다면 올해 그 폭만큼 또 감소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2019학년도와 비교할 때 2021학년도는 약 1%의 경쟁률이 감소하게 되는 거고, 대부분의 정시에서의 경쟁률이 3%나 4%의 경쟁률이라고 생각한다면 정말로 입시에 끼치는 영향이 극대화되어질 수밖에 없다, 이 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수시 준비한 학생들 입장에서 본다면 수시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올해는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 하이퍼리뷰로 전화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